무엇이든 지키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기술, 인생지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냥 늙어가며 살기엔 우리 안의 짐승이 아직 굶주렸잖아? 50세 이혼녀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던 날이었어요. 1997년 3월 15일 제 50번째 생일. 명동 롯데백화점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파마한 짧은 머리에 베이지색 투피스 차림. 딱 봐도 중년 아줌마였죠. 저는 47년생이에요. 전쟁 끝나고 태어나 보리고개 겪으며 자랐죠. 어렸을 땐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20대에 중견기업 사장 비서로 들어갔을 때 그 회사 전무님이 청혼했을 때 천운인 줄 알았죠. 25년을 내조했어요. 애 둘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며 살았어요. 48세 되던 해 남편이 28살 여비서와 바람났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위자료로 받은 압구정 아파트 한 채가 제 25년 인생의 값이었죠. 이혼하고 2년 동안 재취업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나이가 어쩌고 경력 단절이 어쩌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똑같은 말만 들었죠. 그날 저녁 견딜 수가 없어서 명동 호텔 라운지 바에 혼자 갔어요. 양주 한 잔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주변엔 젊은 커플들이 웃고 떠들고 저만 혼자 늙어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옆자리에 남자가 앉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마시기엔 아깝다면서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반백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금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였죠.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 냉정하게 말했는데 남자는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태양그룹 왕태산. 90년대 재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남자가 긴장하지 말라며 그냥 아름다운 분과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아름답다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뭐가 아름답냐고, 주름살 가득한 얼굴이 아름답냐고 쏘아붙였죠. 왕태산이란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나이 든 여자가 더 멋이 있다고, 인생이 얼굴에 새겨진 분들이 진짜 매력 있다고, 젊은 아가씨들은 너무 밋밋하다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2년 동안 아무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거든요. 양주 잔이 하나 더 놓였어요. 왕태산이 직접 따라주더니 건배를 제의했죠. 외로운 밤에 아름다운 인연에 잔을 부딪혔어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거렸죠. 한 잔, 두 잔 마시니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이혼 이야기, 재취업 실패 이야기, 50세의 절망. 왕태산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회가 여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특히 나이 든 여자들에게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아는 사람들은 안다면서요. 50대 여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살며시 다가왔어요. 제 손을 덮었죠. 따뜻했어요.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왕태산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다시 여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은 도망가라고 소리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왕태산이 호텔 스위트룸 키카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2층 102호.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인생을 지키는 기술을 습득하실 준비 되셨나요? 인생지기 여러분, 저 정엘레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50세, 이혼녀, 재취업 실패.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악마가 천사 얼굴로 찾아왔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요. 특히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10분 후, 전 2층 102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키카드를 제대로 못 댔죠.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이 열렸어요. 스위트룸 안은 어두웠고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었어요. 왕태산이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죠. 용기 있는 여자라며 칭찬했어요.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죠. 왕태산이 제 손을 잡아 안정시키며 긴장하지 말라고 천천히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손등에 닿았어요.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죠.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맞춤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전 왕태산의 여자가 됐어요. 스위트룸 침대 위에서 50세 이혼녀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돌아갔죠. 창밖으로 명동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신호등인 줄 몰랐죠. 이튿날 아침 왕태산이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압구정에 괜찮은 펜트하우스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시죠. 생활비는 제가 대드리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뭐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정부가 되라는 거구나. 저는 그런 관계는 안 된다고 말끝을 흐렸어요. 왕태산이 제 턱을 들어 올리며 눈을 들여다봤어요.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혼자 늙어가는 건 세상의 손실이에요. 제가 당신을 아끼겠소.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1천만 원짜리. 90년대 1천만 원이면 작은 차 한 대 값이었죠. 우선 이걸로 필요한 거 사고 옷도 새로 맞추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태산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한 가지 조심할 걸 알려줬어요. 이런 관계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물론 신고 안 하면 모르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가 증여세 포탈로 고발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 너무 큰 돈은 현금으로 받고 통장 거래는 피하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제겐 본처가 있다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죠. 만약 본처가 저를 간통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90년대 대한민국은 아직 간통죄가 살아있는 나라니까요. 형법 378조 2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왕태산이 걱정 말라고 자기가 조심할 테니 본처는 지방에 있고 서울엔 잘 안 올라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회사나 집 근처에는 오면 안 된다고,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수표를 보는 순간 2년 동안의 절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재취업 거절 통보, 텅 빈 통장, 외로운 저녁들. 손이 저절로 움직여 수표를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전 왕태산의 정부가 됐어요. 50세 봄날
악마와 계약서에 사인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수표 한 장이 나중에 어떤 증거가 될지. 압구정 펜트하우스? 97년 당시 압구정은 신흥 부자들의 성지였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거실, 대리석 바닥,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죠. 왕태산이 현관문을 열며 여기서 지내라고 관리비 공과금은 다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엔 이미 샤넬 쇼핑백 3개가 놓여 있었어요. 가방 2개, 구두 한 켤레. 가격표를 봤더니 가방 하나에 300만 원이 넘었죠. 제가 비서로 일할 때 월급의 3배였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된다고 백화점 VIP 라운지 카드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왕태산이 금목걸이를 꺼내 제 목에 직접 걸어줬죠. 6돈짜리.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묵직했어요. 거울을 봤더니 금목걸이를 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태산이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제 여자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하지만 조심할 게 하나 있다면서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태산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설명했어요. 자기한테는 본처가 있다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만약 본처가 저를 간통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간통죄가 얼마나 위험하냐고 물었더니 징역 2년 이하래요. 본처가 고소해야 처벌받지만 만약 들키면 곤란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특히 자기 집 근처나 회사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고요.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면서 신신당부했어요. 걱정 말라고, 자기가 조심할 테니 본처는 지방에 있고 서울엔 잘 안 올라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죠.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그날 저녁 태산이 삐삐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까만색 모토로라 삐삐. 이걸로 연락하겠다며 암호를 알려줬죠.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파리파리 번은 빨리빨리, 자기가 급하게 부를 때. 5292번은 우리 만나는 날. 1004번은 천사, 자기가 저를 생각할 때 보내는 거래요. 암호를 외우려고 중얼거렸어요. 파리파리, 5292, 1004. 마치 첩보원이라도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절대 자기 사무실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연락은 무조건 삐삐로만. 혹시 모를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증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 관계는 숨겨야 하는 것, 증거를 남기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삐삐가 처음 울렸어요. 5292. 만나는 날이라는 신호. 서둘러 준비하고 나가니 태산이 보낸 벤츠 500이 펜트하우스 앞에 섰어요. 뒷좌석에 타니 태산이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죠. 오늘은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에 간다며 소개시켜줄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레스토랑은 예약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90년대 청담동은 돈 있는 사람들만 아는 숨겨진 명소들이 많았죠. 태산은 저를 자기 사업 파트너들한테 소개했어요. 자신의 특별한 친구라고요. 특별한 친구. 정부를 돌려 말하는 표현이었죠. 남자들이 제 손에 입을 맞추며 인사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불편했어요. 아, 회장님, 새 여자구나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식사 후 태산이 호텔로 가자고 했어요. 압구정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명동 호텔.
침대에 누웠을 때 알았어요. 태사는 약을 먹어야 했어요. 작은 파란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더니 20분쯤 기다렸죠. 나이가 나이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10분도 채 안 돼서 끝났죠. 태산이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누웠어요. 미안하다고, 예전 같지가 않다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허전했어요. 2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욕구가 채워지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죠. 한 달쯤 지나니 삐삐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울렸어요. 파리파리 번이 제일 많았죠. 태산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삐삐에 낯선 번호가 떴어요. 0236329448. 태산의 사무실 번호. 그 아래 메시지가 있었어요. 1004-3. 1004는 천사. 그럼 3은 뭐지?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그 번호로 전화했어요. 태산의 비서실이 받았죠. 태양그룹이라고 인사하더니 사모 님이시냐며 오늘 저녁 일정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내일 오후 3시로 변경이래요. 3. 호. 귀가 멍해졌어요. 비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물건 번호 부르듯이. 혹시 1호님이나 2호님께도 전달해 드릴 말씀 있냐고 물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공중전화 부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1호, 2호, 3호. 나는 3호였구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샤넬 가방, 금목걸이, 비싼 옷. 이게 다 3호의 대가였구나. 며칠 후 태산이 여의도 모임이 있다며 차를 불렀어요. 검은색 그랜저가 펜트하우스 앞에 섰죠. 뒷좌석에 타려는데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깔끔하게 다린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조심히 타라고 했어요. 뒷좌석에 앉으니 백미러에 그 남자의 눈이 비쳤어요. 제 눈과 마주쳤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내내 백미러 속 그 남자의 눈이 자꾸 저를 봤어요.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남자가 문을 열어주며 작게 말했어요. 이름은 조명수입니다. 회장님 전속 기사 겸 비서예요. 자주 뵐 겁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스쳤어요.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개져 있었죠. 위험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두 번째 신호등이었다는 것을. 조명수를 다시 본 건 일주일 후였어요. 태산이 청담동 룸살롱 모임이 있다며 삐삐로 파리파리를 보냈죠. 검은색 그랜저가 펜트하우스 앞에 섰고 조명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며 자기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차에 타니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태산의 진한 향수와는 달랐죠. 가볍고 상쾌한 향. 청담동까지 가는 30분 내내 백미러를 통해 우리 눈이 자꾸 마주쳤어요. 어느 쪽도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묘한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조명수의 손이 기어를 잡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죠. 남자의 손. 태산의 늙은 손과는 달랐어요. 시선이 그 손에 고정됐죠. 룸살롱은 시끄러웠어요. 술 냄새, 담배 연기, 아가씨들 웃음소리. 태산이 제 손을 잡아 끌어 자기 옆에 앉혔죠. 내 특별한 사람이라며 남자들한테 소개했죠. 남자들이 웃으며 건배를 외쳤어요.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더 시끄러워졌고 태산이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요. 창피했지만 참아야 했죠. 이게 정부의 역할이니까. 술을 따르고 웃어주고 태산의 손길을 받아주는 것. 자정이 넘어서야 모임이 끝나고 태산이 완전히 취해서 걷지도 못해. 조명수와 제가 함께 뒷좌석에 태웠어요. 그 과정에서 조명수의 어깨가 제 몸에 닿았죠. 단단했어요. 태산은 뒷좌석에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고요.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 안, 빗방울이 창문을 적시고 와이퍼가 리듬을 탔어요. 백미러 속 조명수의 눈이 보였죠. 이번엔 더 오래 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옆에서 태산이 코를 골고 있는데 저는 다른 남자와 눈을 맞추고 있다니. 조명수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죠. 어두워서 정확히는 모르겠었지만 느낌은 알았어요. 위험한 말이었을 거예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실까지 태산을 끌고 갔어요. 침대에 눕히고 넥타이를 풀고 구두를 벗겼죠. 조명수가 재킷을 옷걸이에 걸었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 둘만 남았어요. 정적이 흘렀죠. 조명수가 이만 가보겠다고 했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그를 저도 모르게 불렀어요. 물 한 잔 드시고 가라고요.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조명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아 컵을 안정시켰죠.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물컵을 건넸는데 조명수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죠. 차 안에서 느끼셨냐고 물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뭘 느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조명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거리가 10cm도 안 됐죠. 자기는 5년째 회장님 곁에서 일한다고 1호, 2호, 3호 다 봤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진심이 없다고, 사모님들은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요. 조명수가 소파로 갔어요. 저도 따라 앉았죠. 간통죄가 뭔지 아냐고 물었어요. 회장님이 얘기해줬다고 본처가 고소하면 징역 2년이라고 대답했어요. 조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증거 수집이라고요. 사립탐정 고용해서 사진 찍고 호텔 출입 기록 뽑고 통화 내역 추적한다고. 사모님의 모든 일상이 증거가 된다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금품 반환 소송까지 걸린다고 했어요. 형법 378조 간통죄, 그리고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가 받은 가방, 목걸이, 현금 다 토해내야 한대요. 더 무서운 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어요. 1995년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받은 금품을 본처한테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대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조명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장님한테 딸이 있대요. 왕세리 30살 변호사. 1호 2호를 다 정리한 사람이래요. 증거 모아서 본처한테 넘겨준다고요. 그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들어온대요. 자칫하면 사기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어요.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취득. 회장님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금품을 줬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대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큰 금액은 받지 말라고, 받더라도 통장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고 했어요. 왕세리가 움직이면 미리 알려주겠대요. 내부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온다면서요.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조명수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했죠. 사모님은 정말 아름답다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대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가벼운 키스. 회장님은 모르실 거라고, 자기가 지켜드리겠다고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물러섰어요. 오늘은 이만. 하지만 기억하라고, 자기는 저를 숫자가 아니라 여자로 본다고 했어요. 조명수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오늘 제가 한 말 회장님께 말씀하시면 제가 잘릴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문이 닫히고 이마에 남은 그의 입맞춤이 화끈거렸죠. 침실로 들어가니 태산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옆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조명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왕세리, 증거 수집, 형법 378조, 민법 750조. 그리고 제가 지켜드릴게요라던 그 말. 그날 밤부터 조명수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지옥문을 열어버렸죠. 조명수와 처음 제대로 만난 곳은 용산 뒷골목 여인숙이었어요. 태산이 부산 출장을 간 날, 공중전화로 조명수가 전화했죠. 왕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직접 만나서 얘기 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왕세리 1호와 2호를 정리했다던 그 여자. 어디서 만나냐고 물었더니 용산에 조용한 곳이 있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어요. 용산역 뒤편 골목에서 만났어요. 조명수는 평소 운전기사 슈트가 아니라 청바지에 가죽 점퍼 차림이었죠. 낡은 2층 건물 여인숙으로 들어갔어요. 2층 203호. 3평 남짓한 방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낡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죠. 조명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흑백 사진들이 쏟아졌죠. 한 여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드는 모습, 1호라고 했어요. 작년에 왕세리가 정리한 케이스래요. 다음은 법원 판결문 사본이었어요. 조명수가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죠. 간통죄 형법 378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금품 반환 4천만 원. 1호는 결국 파산했대요. 받은 돈 다 토해내고도 모자라서 빚더미에 앉았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명수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왕세리가 쓰는 수법이래요. 첫째, 사립탐정 고용해서 3개월간 미행한대요. 호텔 출입, 레스토랑 데이트, 전부 사진으로 남긴다고요. 둘째, 통화 내역 확보. 전화국에 돈 주면
팩스로 받을 수 있대요. 셋째, 금품 수수 내역 추적. 백화점 VIP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뽑아낸다고요. 그 다음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서 조명수가 형법책을 펼쳤어요.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대요. 이걸 친고죄라고 한다고요. 근데 고소 후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배우자가 용서하면 처벌 안 된대요. 그래서 왕세리는 증거 확보 끝나는 즉시 본처 설득해서 바로 고소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 고소는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까 시간이 중요하대요. 숨이 막혔죠. 명품 가방, 금목걸이, 현금. 전부 증거였던 거예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조명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가라고, 물건 돌려드리고 관계 정리하라고요. 하지만 정갈 곳이 없다고, 압구정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했어요. 조명수가 눈빛을 달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고. 회장님한테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래요. 저랑 자기 함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조명수가 속삭였죠. 회장님한테 비자금이 있다고. 금융실명제 전에 숨긴 돈. 여의도 태양빌딩 지하 3층 금고에 금괴 200돈, 스위스은행에 7억 원. 그 돈으로 미국 가자고, 새 인생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횡령 아니냐고 물었더니 조명수가 대답했어요. 형법 355조 횡령죄 맞다고요. 근데 회장님이 탈세로 숨긴 돈이라 신고 못한대요. 검찰이 알면 회장님도 끝이거든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걸 영득하는 범죄래요.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비자금은 원래부터 불법이래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요. 회장님이 고소하면 자기 범죄도 드러나니까 조용히 덮을 수밖에 없대요. 제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비밀번호만 알아내주면 된다고 했어요. 조명수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랑 함께 행복해지자고, 더 이상 숫자로 살지 말자고 했어요. 그날 이후 태산을 만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한 달 후 태산이 술에 취해 펜트하우스로 왔어요.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고 물었어요. 여의도 빌딩 지하 3층 금고에 금괴가 200돈이나 있대요. 비밀번호는 장녀 생일이래요. 8월 15일 8158. 8158. 머릿속에 새겼어요. 다음날 조명수를 만나 전했죠. 여의도 태양빌딩 지하 3층. 비밀번호 8158. 조명수가 수첩에 적으며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헬레나. 처음 이름을 불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또 한 달 후엔 스위스 계좌 이야기를 캤어요. 회장님, 요즘 스위스 은행이 안전하다던데 거기도 돈 넣어두셨냐고 슬쩍 물었더니 태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7억 정도 넣어뒀다고. 계좌번호가 16자리나 되는데 다 외우고 있다고요. 술김에 중얼거렸어요. 화장실 간다며 일어나 수첩에 휘갈겨 적었죠. 조명수한테 전화했어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어요. 다 알아냈다고 했더니 어디서 만나냐고 물었어요. 용산, 우리 방이라고 대답했죠.
그날 밤 조명수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거칠었고 급했어요. 마치 곧 큰일을 앞둔 사람처럼 흥분해 있었죠. 이제 다 됐다고, 우리 이제 자유라고 했어요. 금괴 위치, 계좌번호, 모든 게 준비됐다고요. 텔레비전을 켜면 매일 같은 뉴스만 나왔죠. IMF, 외환위기, 구제금융. 처음 듣는 무서운 단어들이었어요. 거리 풍경이 달라졌어요. 명동 백화점 앞엔 금모으기 운동 현수막이 걸렸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반지를 내놓고 있었어요.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압구정 거리엔 금매 딱지 붙은 외제차들이 늘어섰죠. 태산의 태양그룹도 위기였어요. 부도설이 돌았고 태산이 펜트하우스에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예전처럼 샴페인을 따르지도 않았고 명품 가방을 사주지도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 기업들이 다 죽어간다고 한탄했어요. 삐삐도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조명수였어요. 10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죠. 저녁 9시 뉴스를 보는데 속보가 떴어요. 태양그룹 왕태산 회장의 비자금 10억 원이 횡령됐다는 거예요. 여의도 태양빌딩 지하 금고의 금괴 200돈과 스위스은행 계좌 7억 원이 사라졌대요. 전속 운전기사 조명수 씨가 행방묘연.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화면에 조명수 얼굴이 떴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지명수배. 10억 원, 금괴, 스위스 계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돈이었어요. 조명수가 가져간 거예요. 나 없이 혼자서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죠. 텔레비전에선 계속 뉴스가 나왔어요. 경찰은 조명수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래요. 출국. 미국. 우리 함께 가기로 했잖아. 나랑 새 인생 시작하기로 했잖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삐삐가 울렸어요. 파리파리. 태산이 급하게 부르는 신호. 손이 떨려 삐삐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공중전화로 전화했더니 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당장 여의도 사무실로 오시오. 평소와 달리 명령하는 투였죠.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갔어요. 태양빌딩 앞엔 기자들이 우글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소리쳤죠. 뒷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회장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태산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죠. 그런데 태산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 검은색 정장에 단발머리, 안경을 낀 차가운 인상. 정헬레나 씨? 변호사 왕세리였죠. 등골이 오싹했어요. 세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이 책상에 펼쳐졌죠. 조명수와 제가 용산 여인숙에 들어가는 모습, 손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숨이 막혔어요. 세리가 차갑게 읽어 내려갔어요. 5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22번 용산 여인숙 2층 203호 공중전화 통화 기록 47건 여인숙 주인 진술서. 세리가 형법책을 펼쳤어요. 형법 378조 간통죄 징역 2년 이하, 형법 355조 횡령 방조 징역 5년 이하,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품, 수수액 5천만 원 전액 반환. 조명수가 횡령한 비자금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 더군요. 제가 알려줬냐고 물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어뜨렸죠. 형법 355조 횡령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대요.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여전히 징역형이래요. 방조라 함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대요.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전형적인 방조 행위래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방조범 인정했대요. 게다가 간통죄, 금품 수수까지 감옥 갈 각오하라고 했어요. 태산이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펜트하우스 내주고 명품 사주고 좋은 거 먹였더니 자기 운전기사랑 바람 피우고 자기 돈 빼돌리는 걸 도와줬다고 소리쳤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렀더니 닥치라고 했어요. 책상을 쾅 쳤어요. 재떨이가 떨어져 깨졌죠. 당장 나가라고 경찰 조사 들어가면 전부 불겠다고 공범이니까요. 왕세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 테니 변호사 선임하고 자수 준비하래요. 형사소송법 227조 자수하면 형 감경 가능성 있대요. 안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한대요. 형사소송법 201조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니까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대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멎지 않았죠. 로비를 지나는데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왕 회장 정부 아니냐고, 횡령 사건 알고 계셨냐고 소리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뛰었죠.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조명수가 미웠어요. 사랑한다고, 함께 가자고, 새 인생 시작하자고 속삭이던 그 입술.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저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캐낸 것. 바보 같았어요. 50세 이혼녀가 45세 남자의 진심을 믿었다는 게, 나이 든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게, 삐삐를 집어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부서졌죠. 8282도 5292도 1004도 이제 의미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IMF로 나라가 망해가는데 저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죠. 모든 게 끝이었어요.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참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 조사를 3번 받았죠. 조명수와의 관계,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공모했는지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받았어요. 몰랐다고, 조명수가 그 돈을 가져갈 줄은 몰랐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횡령 방조 혐의는 거의 확실하다고 했어요. 최소 3년은 각오하래요. 펜트하우스도 나와야 했어요. 태산이 계약을 끊었거든요. 짐을 싸며 샤넬 가방들을 봤어요. 전부 증거물로 압수당할 물건들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왕세리가 예전과 뭔가 다른 느낌으로 서 있었죠. 세리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커피 한 잔 달라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저기 커피를 달라니.
부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건넸어요. 세리가 한 모금 마시고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꺼낸 건 통장 사본, 스위스 은행 계좌, 조명수가 가져갔다던 7억 원 계좌. 그런데 잔액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가져간 척한 거래요. 조명수는 금괴만 가져갔대요. 200돈. 그것도 세리가 시킨 거라 더군요. 머리가 멍해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세리는 아버지를 파산시키려고 했대요. 어머니 복수를 위해 조명수한테 접근해서 제안했대요. 금괴를 빼내면 절반을 주겠다고. 조명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나타났죠. 3호. 그때부터 계획을 바꿨대요. 저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캐내라고 시킨 거죠. 그럼 조명수가 저한테 한 말들은 다 뭐냐고 물으니 전부 거짓말이래요. 전부 세리가 쓴 대본대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한다던 말, 함께 가자던 약속, 진심이라던 눈빛,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 보는 감정이었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대요. 1호, 2호, 3호. 숫자로 여자들을 관리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비자금을 털어서 파산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IMF가 터지고 아버지 그룹이 진짜 망할 위기에 처해진 거였죠. 세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7억은 자기가 막았대요. 조명수가 손댈 수 없게 금괴 1억 어치도 회수했대요. 조명수 잡았거든요. 이틀 전에 김포공항에서 형사소송법 200조 현행범 체포.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금괴 소지한 채 잡혔대요. 지금 구치소에 있대요. 세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백서. 조명수한테 사주한 거, 저를 이용하라고 시킨 거 전부 적었대요. 왜 이걸 제게 주냐고 물었더니 저는 피해자라더군요. 형법 347조 사기죄가 성립한대요. 조명수가 사랑한다고 속여서 비밀번호를 캐낸 거니까. 횡령 방조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래요. 대법원 2000년도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했대요. 경찰한테 이거 제출하래요. 형사소송법 234조 피해자 진술서. 횡령 방조 혐의 벗을 수 있다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조명수가 사랑을 가장해 비밀번호를 얻어낸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래요. 형법 355조 횡령 방조는 공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대요. 근데 저는 조명수가 돈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함께 미국 간다는 말에 속았죠. 이건 기망당한 거지 공범이 아니래요. 세리가 수표를 꺼냈어요. 5천만 원짜리. 합의금이래요.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자기가 드리는 거래요. 자기 잘못이니까 받으시고 새로 시작하래요. 대신 조건이 있대요. 더 이상 정부 노릇하지 말고 아버지 곁을 떠나라고. 저도 어머니처럼 희생자래요. 아버지 같은 남자들한테 이용당한. 더 이상 희생자 만들고 싶지 않대요. 이틀 후 세리의 자백서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조명수도 자백했죠. 형법 347조 사기, 355조 횡령. 전부 인정했어요. 횡령 방조 혐의가 벗겨지고 대신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죠. 조명수가 거짓으로 사랑을 고백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편취한 사안이래요. 피해자에게 범의가 없었으므로 공범 관계 불성립. 금품 수수는 합의로 끝났어요. 조명수는 징역 7년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죠. 죄수복 입은 그가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왕세리는 교사범으로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5천만 원으로 홍대 뒷골목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10평짜리 쉼표라는 이름을 붙였죠. 인생에 쉼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51세, 새로 시작했어요. 남자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제 힘으로 서 있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요.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정엘레나로. 세옹지 마라는 말이 있죠. 변방 늙은이의 말이 도망갔지만 그게 오히려 복이 됐다는 이야기. 제 인생이 그랬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죠. 인생지기 여러분, 나이 들어도 사랑받고 싶은 건 당연한 욕망이에요. 하지만 그 욕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숫자로 보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기억하세요. 형법 347조 사기죄, 민법 750조 손해배상, 이런 법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받고 증거 확보하세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할 수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돼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조명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지기,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